욕조에서 물을 뺄 때 배수구 근처에 손을 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소용돌이가 손을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만약 욕조가 아니라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배가 바닷속으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영화에서는 배 주변의 사람들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속수무책으로 물속으로 끌려갑니다. 1912년 타이타닉 침몰 이후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공포, 과연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영화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타이타닉이 대서양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국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윌리엄 스미스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앉는 배가 만드는 소용돌이가 주변 사람들을 빨아들였을 것이다. 당시 언론들도 앞다퉈 거대한 흡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말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생존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어떤 생존자는 우리 구명보트가 살아남은 이유는 노를 미친 듯이 저어서 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생존자는 배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눈에 띄는 흡입 현상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과학 지식 수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유체역학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물체가 물속으로 사라지면 주변 바다도 함께 끌려 내려가지 않을까?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배도 주변 물과 사람을 빨아들일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97년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타이타닉을 비롯한 수많은 해난 영화에서 배가 마지막 순간 수직으로 들린 뒤 급격히 가라앉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를 받아들였고, 가라앉는 배 근처는 블랙홀처럼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배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건 진공 청소기식 흡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물의 흐름에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은 무언가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가 차지했던 거대한 빈자리를 물이 채우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배가 가라앉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목욕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오리 인형을 물속 깊이 눌렀다가 갑자기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솟구치고 주변 물들이 출렁거리며 빈자리를 채우려고 달려듭니다. 거대한 배가 가라앉는 건 이 오리 인형보다 수만 배 더 큰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1리터짜리 우유 값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물이라면 무게가 1kg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배가 차지하던 공간이 갑자기 비어버리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달려드는 물의 양은 수백만 톤에 달합니다. 수영장 수천 개 분량의 물이 한꺼번에 어이쿠 빈자리가 생겼네 하고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거대한 폭포 바로 아래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폭포수 아래에서 위엄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배가 가라앉을 때 생기는 하강류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물의 벽이 우리를 아래로 누르는 힘과 같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배가 물속으로 내려가면 그 자리에 처음에는 공기와 거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빈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욕조에서 큰 공을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가 갑자기 치웠을 때 그 자리가 잠깐 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주변의 물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수면이 움푹 파이고, 그 중심을 향해 물이 빠르게 흘러들어가면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깊이 방향으로는 강한 하강류가 형성되죠. 손을 욕조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손 뒤로 물이 따라오면서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는 게 보일 겁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내려가면서 그 뒤를 따라 물이 내려가고 가운데로 모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흐름에 휘말린 사람은 버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력의 배신입니다. 원래 물은 우리 몸을 위로 밀어 올려주지만 배가 침몰하면서 뿜어내는 수조 개의 작은 공기 방울들은 물을 우유 거품처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밀도 감소라고 불러요. 배 안에 가득했던 공기가 빠져나오며 바다를 거품 가득한 탄산음료처럼 만듭니다. 공기가 섞인 물은 평소보다 가벼워져서 우리 몸을 충분히 떠받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평소보다 몸이 더 깊게 잠기거나 물을 먹기가 훨씬 쉬워지죠. 영화 속 주인공들이 물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 쳐도 자꾸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이 그들을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공기 방울들은 그냥 공기 방울이 아니라 물의 밀도를 낮춰서 우리 몸을 가라앉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강할까요? 진짜로 사람을 물속 깊이 끌어내릴 만큼 강한 걸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배의 크기, 가라앉는 속도, 침몰 각도, 그리고 사람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과학실험 프로그램 미스버스터즈에서 이 문제를 직접 실험했습니다. 작은 예인선을 실제로 가라앉혀 보면서 주변의 인체 모형을 띄워놓고 관찰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을 눈에 띄게 끌어당기는 큰 흡입 현상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작은 배 정도로는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싹 빨아들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배가 안전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크기입니다. 작은 예인선과 길이 270m짜리 타이타닉은 부피가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차이가 납니다. 배가 클수록 남기는 빈 공간도 커지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물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당연히 흐름의 세기도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타이타닉처럼 큰 배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뒤를 따라 엄청난 양의 물이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갑니다. 이 미끄럼틀을 타는 물의 힘은 코끼리 수백 마리가 미는 힘보다 셉니다. 물이 내려가는 속도만 해도 초속 몇 미터에 달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런 흠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침몰 속도도 중요합니다. 배가 천천히 옆으로 누우면서 몇 시간에 걸쳐 가라앉는다면 문의 흐름도 완만합니다. 하지만 배가 폭발이나 대형 파공으로 몇 분 만에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41년 영국 전함 HMS 후드는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의 포격을 받고 단 3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길이 262m, 배수량 4만 톤이 넘는 거대한 전함이 거의 수직으로 바닷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변에 매우 강한 하강류와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몰 각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수평에 가깝게 가라앉으면 물이 채워야 할 수직 기둥 모양의 빈자리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나 선미가 하늘을 향해 거의 90도로 들린 채 깊이로 곧장 내려간다면 뒤에 기다란 기둥 모양의 공간이 생기고 물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훨씬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안전할까요? 과학자들과 해양안전 전문가들은 보통 배 길이의 몇 배 정도 거리를 위험구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00m짜리 배라면 배에서 600m에서 900m 정도까지는 강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수심, 조류, 파도 같은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980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페뉴어 호수에서 놀라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호수 바닥을 뚫던 드릴이 실수로 지하 소금 광산의 천장을 뚫어버린 겁니다. 호수물이 광산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곧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호수 전체가 거대한 배수구가 된 겁니다. 이때 호수 위에 떠있던 선박 10척 이상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지선, 드릴 플랫폼, 심지어 65에이커 크기의 땅덩어리까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대피해서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 사고는 진짜 소용돌이가 배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타이타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 바로 옆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심각한 흡입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한 생존자는 배가 내려갈 때
눈에 띄는 소용돌이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타이타닉의 침몰이 완전히 순식간에 벌어진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한 후 약 2시간 40분에 걸쳐 천천히 기울어졌고 마지막 순간에만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점진적으로 차올랐고 각도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미가 거의 수직으로 들렸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만큼 극적인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생존자가 있습니다.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입니다. 그는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환기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죽음이 확실해 보였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 보일러실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공기와 증기가 그를 다시 물 위로 튕겨 올린 겁니다. 그는 물 위로 떠올라 뒤집힌 구명 보트에 매달릴 수 있었고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탈출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배가 가라앉을 때 물의 흐름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 1915년 침몰한 루시타니아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배는 단 18분 만에 가라앉았는데 이때도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를 삼켰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이 차올랐을 뿐이라고 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비밀은 배의 구멍 위치에 있습니다. 배의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면 물이 거기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구멍에서 먼 쪽에 있던 사람들은 배가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만 받게 되죠. 즉, 내가 배의 어디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침몰 사고는 1초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물리 현상의 연속입니다. 설령 흐름이 사람을 몇 미터 깊이까지 끌어내리지 않는다 해도 난류 자체만으로도 생존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이 사방으로 들끓으면 수면 위에 머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파도가 막 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물이 계속 움직이니까 손으로 아래를 밀어도 제대로 추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난류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위로 헤엄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옆으로 돌거나 심지어 아래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이런 상황에 빠지면 공황 상태가 오고 숨을 쉴 타이밍을 놓치면서 익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존 매뉴얼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류와 하강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폭발, 파편, 기름띠 같은 2차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명정이나 부유물에 매달려 있다면 노나 손으로라도 배가 가라앉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해야 합니다. 배가 수직에 가깝게 들리며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다면 잠깐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수면 가까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물속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당황하지 말고 옆으로 헤엄쳐야 합니다.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강류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어 힘만 빠집니다. 대신 옆으로 헤엄쳐서 흐름이 약한 구역으로 벗어난 다음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 위가 헷갈릴 때는 입에서 나온 침이나 공기 방울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공기 방울은 항상 하늘로 가니까요. 이 간단한 방법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떠있는 나무 판자나 가방, 심지어 빈 플라스틱 통이라도 있다면 꼭 붙잡아야 합니다. 부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생존에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배와 너무 가까운 물건은 배와 함께 내려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멀리 떠내려간 것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난류 구간을 벗어나면 물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체온 손실과 저체온증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타이타닉 승객들 중 많은 수가 실제로 익사가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북대서양의 물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사이였고 이런 차가운 물에서는 15분에서 30분이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웅크려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붙어 있어서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는 영화에서처럼 블랙홀이나 진공청소기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가 빠르게, 특히 수직에 가깝게 가라앉는다면 배가 남긴 거대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물의 힘이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과 난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생존을 크게 위협합니다. 작은 배 하나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20m, 30m 떨어진 사람까지 싹 쓸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 미터 길이의 대형 선박이 몇 분 안에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선박 길이 몇 배 거리까지는 위험한 난류와 하강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지는 배의 크기, 속도, 각도,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라앉는 배 근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타이타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소용돌이 신화는 완전한 거짓도 아니고 완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영화 같은 극적인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실제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바다는 블랙홀이 아니라 복잡한 물리 실험실이 됩니다. 소용돌이는 전설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유체역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로는 영화보다 덜 극적이지만 때로는 영화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를 지식으로 바꿀 때 비로소 진정한 생존의 가능성이 열립니다.